레버리지 마지막인데요. 구장의 상징의 힘을 깨닫자. 상징의 힘을 깨닫자. 미국 대법원 판사 대부분의 일처리를 서면으로 공개한다. 대법원 판사들이 즐겨 읽는 도서 목록 또한 공개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설가 후르스트부터 철학자 몽테스키 외에 이르기까지 가치 있는 고전 목록을 자신에게 영감을 주었던 책이라고 밝혔고,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셰익스피어, 솔제니친, 트롤로프를 좋아한다고 했다. 그래서 이런 고전 작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매우 인상적이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기에는 너무 고리타분하다. 적어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고 밝힘으로써 사람들의 독서를 한 걸음 촉진했다. 잘 알고 있듯이 나보코프는 찬스와 더불어서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킨 소설 롤리타를 발표해서 문학계를 뒤흔든 문학교수다. 12살 소녀를 향한 중년 남자의 사랑과 욕망을 담은 이 소설은 소녀의 섹슈얼리티라는 위험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1958년에 타임즈에서 충격적이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멜컴 범법자는 사실을 고려하면 멜컴 X 자서 저는 판사가 읽기에 적합하지 않은 책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해하지는 마라. 내가 말한 범법자는 사전적으로 법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다. 젊었을 때 그가 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멜컴 X는 기존의 규칙과는 다른 규칙에 따라서 대한 사회를 만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다. 멜컴 X라는 이름은 기존 사회의 질서에 대한 거부, 자신의 가족과 사회적인 뿌리에 대한 거부를 상징한다. 즉 멜컴 X는 백인 강간범 그리고 수세에 걸친 불의 때문에 기존 사회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오염되었다고 판단했다. 내 안의 백인 강간범의 피를 드러내는 밝은 피부를 싫어했고, 오래전에 빼앗긴 진정한 아프리카인의 로스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X를 채택했다. 멜컴 X를 민권운동 지도자라고 말할 수는 없다. 반대로 그는 권리와 법이 흑인을 계속 억압하는 속박이며 수세기에 걸쳐서 노예 생활을 강제한 도구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멜컴 X의 자선을 쓰지 않은 남자 알렉스 헤일리는 멜컴 X와 매우 다른 배경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아이비리그 졸업했다. 어린 시절에 헤일리는 이야기, 특히 성경에 나오는 모험과 도덕 이야기를 좋아하는 소년이었다. 어렸을 때 살았던 조부모의 집은 동네에서 서재가 있는 유일한 곳이었고 책도 꽤 많았다. 특히 목화 수학으로 돈이 좀 생기는 가을이 되면 책을 파는 사람들이 찾아왔다. 책은 보통 한 권에 $1 정도였다고 한다. 대공황을 겪던 어느 날 저녁에 헤일리가 부모님과 함께 살던 때 백인 남자 하나가 부모님의 집문을 두드리고 어머니에게 일자리가 있는지를 물었다. 무척 이례적인 일이었다. 당신은 남부연합의 대학살, 린치 그리고 공식적인 시민권 박탈의 그림자가 대부분의 흑인 가정에 짙게 들였기 때문이다. 당시 헤일리의 부모는 수입 없어서 식권을 지급받아 생활하고 있었다. 엄마는 일자리가 없다고 대답했지만 그 사람에게 음식 한 접시를 내줄 수는 있었다. 얼마 뒤에 헤일리가 테니시로 가기 위해서 자동차를 몰고 오클라호마를 지나는 중에 어머니가 급격히 아픔을 호소했다.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필사적으로 낯선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잠시 쉬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그 집의 주인은 다름 아닌 몇 년 전에 부모 집에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한 사람이었다. 헤일리에게 이 같은 우연의 일치는 자신이 어렸을 때 그토록 열심히 읽었던 성경 이해를 떠오르게 했을 뿐만 아니라 픽션이 현실이 된 일화였다. 증오로 가득 찬 급진주의의 이면에는 언젠가 변호사가 되기를 열망한 청년 멜컴 X가 있었다. 선생님들은 변호사가 되는 건 금둥이에게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고 조소를 지으며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목공과 같은 좀 실용적인 직업을 생각해보려고 조언했다. 물론 목수는 예수의 겸허한 직업이었지만은 멜컴은 그런 조언을 매우 기분 나쁘게 받아들였다. 하지만 당시 기독교 즉 백인의 종교가 지닌 겸손의 미덕이 멜컴 X에게는 결코 풍부하지 않았다. 고등학교에서부터 네 번째 요리사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며 겸손한 척 해야 했지만 말이다. 어쨌든 웨이터를 이러면서 중요한 인물이라도 되는 듯 받아들여주면
백인들이 팁을 후하게 준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에는 팁을 더 두둑이 받기 위해서 듣기 좋은 소리를 해가며 과장되게 겸손한 척도 했다. 이처럼 짐짓 가장하는 태도는 상징의 힘을 잃지 깨우쳤다는 뜻이다. 그래서 수입의 상당액을 받고 단정한 녹색 옷을 사는 데 투자하기로 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이미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보여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투자를 선택한 것이다. 양복은 주변의 가난한 흑인 하층계급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기 위함이자 이들보다 조금 더 자신을 드높이려는 노력이었다. 시간이 흘러서 멜컴 X는 존경받는 인물이 되고 교회 목사로서 특정 지역 사회의 지도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높은 곳에서 설교를 했다. 오바마 대신 나를 팔로우했습니까? 당신은 $100만 집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오바마가 당신을 동성애자 노석자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틀라 세계선교교회 입간판이 한눈에 들어왔다. 미국 최초의 아프리카계 대통령 오바마가 96%는 엄청난 흑인 유권자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 이것은 지나치게 공격적인 메시지다. 제임스 데이비드 매닝 담임 목사는 투표권이 없는 유권자를 겨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놓았을 것이다. 그러니 길을 막고 있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조명이 켜진 표지판의 뒷면의 아틀라 교회의 메시지는 다음과 같이 계속된다. 백인 LGBTQ 부정자들은 흑인 아틀라가 증오의 교회라고 말합니다. 백인을 도와주는 행동은 형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모든 아틀라 남성은 주택 소유주, 사업 오너, 가정의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지도자이고 지역사회의 지도자입니다. 이곳 주민 제키는 모든 사람이 목사가 살짝 미쳤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지역사회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덧붙였다. 이것이 할렘의 모순이다. 멜컴 X는 겉으로는 꽤 공정한 척하며 실상 증오를 전파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로 말년이는 자신의 초기 견해와 가르침의 상당 부분을 부정했다. 어쩌면 멜컴 X의 설교를 다른 사람이 지나치게 문자 그대로 읽은 것일지도 모른다. 할렘 공동체의 사람들은 다른 상황과 다른 커뮤니티에서는 증오심의 분출과 불과한 연설에 상당히 익숙해 보인다. 레토릭과 행동은 별개다. 때때로 공동체 바깥의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연설이 실용적인 접근법이다. 어쨌든 멜컴 X는 네이션 오브 이슬람이라고 부르는 교회에서 가장 크고 근위 있는 성전인 할렘 7번 성전의 목사로서 미국은 생명, 자유, 행복 추구가 아닌 노예, 고통 그리고 죽음을 상징한다고 설교했다. 이 같은 비타입적인 말은 성전의 게시판에도 나타나는데 새 교회의 세 가지 특성인 자유, 정의, 평등이 뒷면에 적혀있다. 그러나 동시에 공개적으로는 견해의 차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이론과 그 기초가 명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멜컴 X는 일생에 걸친 사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전기를 쓰면서 적으로 상정한 백인의 모습이 신화적인 구조로 만들어졌으며 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사악한 백인을 통합 반대의 상징으로 사용한다. 단순히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우생학 위기에서의 패권을 지기 위한 싸움의 모델을 마련했다. 1960년대 초에 나온 멜컴 X 자서전은 격변과 격동의 사회를 이야기한다. 멜컴 X의 말을 듣겠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급진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다. 실제로 흑인 대법관에게는 2배로 그렇다. 하지만 아마도 멜컴 X의 아들 아탈라 샤바츠는 대부분 판사와 급진적인 교회 설교자를 또 다른 유명한 개인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안네 프랑크의 일기와 연결지었다. 멜컴 X 자서전은 저자 알렉스 헤일리, 이론과 반이론, 명제와 반명제를 결합한 자서전을 관통하는 핵심 맥락은 정체성 또는 사회적인 지위에 가는 것이다. 멜컴 X의 설명은 스스로 개토라고 부르는 할렘의 비율하고 가난하고 범죄가 들끓는 거리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우열 순서에 친밀한 여러 사례에서 시작해서 인종적인 편견을 전면으로 담아낸 이론, 또 배신적이고 사악한 백인이 어떻게 원주민에게 열등감을 강요했는지 밝히는 충격적인 서사로 확장된다. 멜컴 X는 빈민가에 매료되었다. 그에게는 빈민가는 2가지 측면에 공존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전기 작가 이 빅터 울페슈타인이 말한 대로 뒷골목과 대로는 낮에는 지저분하지만 밤에는 화려하다. 대조와 모순을 보이는 장소로서 이 세상의 더 넓은 현실을 방향한다. 헨리의 책은 비민가에서 시작해서 국제 무드로 이어지는 멜컴 X의 진기하고 또 범상치 않은 여정뿐만 아니라 인정적으로도 틀에 박힌 단순함을 바탕으로 분노를 내지르는 설교로부터 사려 깊은 정치가로서의 개인적인 여정까지 꼼꼼하게 기록한다. 하지만 개인적인 심리적으로 중요한 그 모든 여정은 할렘의 거리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멜컴 X 자서전의 핵심은 말의 힘을 이해하려면 다층적으로 작동하는 말의 재해석해야 한다는 확신이다. 그 중에 하나는 상징의 힘을 이용하는 더 근본적인 종류의 의사소통이다. 사실 멜컴 X 자서전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 일장에서 시공무원들의 복지 방문은 어머니에게 중요한 자원의 조언을 가져왔지만은 동시에 가족은 의존적이고 열등하다는 메시지도 가져왔다고 이야기한다. 멜컴 X는 가족을 찾아온 복지 직원이 마치 자신들이 우리의 주인인 것처럼, 마치 우리가 자신들의 사유재산이기라도 한 것처럼 굴었다고 당시를 회상한다. 마찬가지로 멜컴 X는 청소년기의 백인 남성처럼 보이기 위해서 머리를 일부러 곱게 편 적이 있다. 그는 자신의 콩크 헤어스타일이 스스로를 다른 흑인 청년들보다도 낫게 보이는 의도였으며 성인 세계로 가는 일정의 통과 의례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미아를 향한 첫 번째 정말 큰 발걸음이었다고 고백했다. 물론 그가 생각하는 지위는 총리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커다란 검은 총구를 의시할 때 사람들은 얼굴이 축 처지고 입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았다. 멜컴 X는 다양한 총세자를 동시에 휴대하기도 했다. 당연하게도 결국 감옥에 갇힌다. 그런데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감옥에서 끝난다면 멜컴 X의 진정한 시작점은 바로 감옥이었다. 노폭 교도소의 놀랄만한 특징 하나는 바로 수백 건의 장사를 갖춘 도서관이 있었다는 점이다. 이 도서관의 희귀 고서를 소집하는 백만장자 파크허스트가 책을 기증했는데 상당수가 역사와 종교에 관한 것이다. 멜컴 X는 그림 사전에서 단어를 찾으며 하루를 보내면서 빠르게 문명에서 벗어났다. 땅돼지라는 단어에 특히 마음에 꽂혔다. 내 단어의 기원이 넓어짐에 따라서 멜컴 X에는 책이 있었기에 감옥의 출장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감옥에서 멜컴 X는 영국인을 인도에서 몰아내기 위한 간디 비폭력 저항운동, 중국의 역사와 아편전쟁, 그리고 사악하고 오만한 백인이 중국인과 개는 들어오지 못함이라는 표지판을 내건 이야기도 읽었다. 이런 책은 멜컴 X에게 뺏긴 집단이 세계의 비백인 집단들과의 거의 모든 접촉에서 악마처럼 행동했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공했다. 그런데 인생의 이 단계에서 비백인에 대한 가혹한 대우가 종교, 사회, 민족 등 무수한 다른 분열로 인해서 백인 인종 간에도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특징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다. 이것을 알지 못했기에 특히 유럽계의 유대인을 취급한 히틀러의 방식에 관해 냉담하게 발언한 것이다. 역사책에서 멜컴 X는 세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해하게 해주는 이야기 및 비슷한 예를 찾았다. 문명 이야기가 깊은 인상을 남긴 것도 이 때문이다. 윌트랜드는 이렇게 말했다. 문명은 강둑을 흐르는 시냇물이다. 때때로 시냇물은 살인, 도둑질, 고함 등 역사가들이 흔히 기록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피로 가득 차 있다. 반면에 강둑 위에서는 눈에 띄지 않게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사랑을 나누고 자식을 키우고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고 조각상을 만든다. 문명은 강둑에서 일어난 일에 관한 이야기다. 역사가들은 강을 보기 위해서 강둑을 무시하므로 비관론자이다. 듀렌트 법원의 접근 방식을 전통 역사가들은 무시했는데 이들은 특히 듀렌트 부부가 과정과 사건을 의인화했다고 비난했다. 윌 듀렌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의 역사가 너무 비인간적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이야기에서 통계가 사람을 대체한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사건으로 이루어지지만 사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인간의 반응과 감정 또한 사건에서 발생하는 소리이자 사건을 일으키는 피와 살이며 역사입니다. 그리고 듀렌트 부부는 자신들의 프로젝트에 열심히 매달렸다. 시리즈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렸고 1930년대 중반부터 듀렌트 부부가 엄격하게 준수한 작업과 연구 방식을 따라야 했다.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일주일에 7일을 연구에 매진해야 했고 한 권을 쓰기 위해서 500권이 넘는 참고 서적에서 정보를 찾아서 꼼꼼하게 기록했다. 이렇게 수년간 일할 수 있었던 경제적인 자유는 플라톤에서 전 뒤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사상가들의 생각을 다룬 윌 듀렌트의 첫 번째 저서 철학 이야기가 성공한 덕분에 얻었다. 1926년에 초판이 나온 철학 이야기는 300만 부가 팔렸다. 철학 이야기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일화와 개인적인 논평을 가미해서 보통 철학보다도 훨씬 가독성이 좋다. 윌 듀렌트는 아리엘 듀렌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범죄를 경고할 뿐만 아니라 영혼들을 이겨내는 수단으로서의 역사를 연구하는 우리에게 과거는 무시무시하고 또 아무런 공포의 방이 아니다. 과거는 전성의 도시 마음의 광활한 나라가 된다. 그것에는 성인 정치가 발명가, 과학자, 시인, 예술가, 음악가, 철학자 및 연인들 수천 명이 여전히 살아서 말하고 가르치고 갈망하고 노래한다. 어찌하여 결국 멜컴 X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 철학을 탐구하게 되었다. 자서전에서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 칸트, 니체를 무작위로 회상하는데 그 철학자들은 쓸모없는 것들로 논쟁하느라 그 시간을 보냈음을 뿐이 아니라 히틀러가 정치적으로 급방할 때 토대를 마련했다고 지적하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네덜란드의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 궁극적으로 서양 철학체가 흑인의 위대함을 숨기기로 결심한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고 말한다.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을 비교하며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에 비쳤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자를 선호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가 이집트로 여행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집트가 그리스에 의해서 정복되어서 헬레니즘 제국의 일부가 되었을 때 방문했다는 사실을 철학자들이 아이러니하게 놓친다는 예를 들었다. 이것은 비서구적인 영향의 빈약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멜컴 X는 철학의 위대한 우상 파괴자 프리드리히 니체에게 마음이 움직였다. 설교를 할 때면 니체의 사상에 입각해 기독교를 너희에게만 적합한 종교, 너의 이념이라고 비난했다. 그 대신에 멜컴 X에게 이슬람은 오히려 해방신학이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감옥에서 읽은 책은 멜컴 X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독서는 정신적으로 있고자 하는 갈망을 일깨워 주었다. 편지에서 자신의 모교는 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곳에 없었다면 매일 백인과 싸웠을 겁니다. 멜컴 X 사서전을 듣는 동안에 인터뷰를 하고 편집자로서 멜컴이 문명 이야기, 저자 윌 듀렌트. 멜컴 X는 소설이 아니라 사실 또는 사실처럼 꾸민 일화에 끌려 독서의 세계로 빠져든 최초의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 사람도 아닐 것이다. 사실 백과사전 셀즈맨의 교회 가정을 방문해서 책이 거의 없을지도 모르는 가족에게 책을 파는 것은 일상생활에 흔했다. 20세권짜리 브리테니커를 다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수많은 탐험이 그곳에 또 시작될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문명 이야기는 단순히 사실이 집합치에 끊이지 않는다. 제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우 많은 이야기가 나오며 그 이야기는 모두 웅장하고 인상적이다. 윌 듀렌트는 책을 쓰는데 평생을 바쳤으며 듀렌트는 19세기 영국 역사가 헨리 토머스 버클이 쓰기 시작했지만은 완성하지 못한 책 문명사 개론에 매료되어서 작업을 시작했다. 듀렌트는 영국의 민족주의를 폐기했다. 책의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인류의 문화예술의 천재적인 사상과 고전노동이 기여하는 바를 가능한 적은 측면을 통해서 가급적 많이 이야기하는 게 내 바람이다.
이 책이 사물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관점, 통일성,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이해를 추구하는 동시에 공간의 과학도 접목시키려고 애쓰는 철학의 열정을 품은 이들에게 얼마간 유용하기를 바란다. 결연트는 역사를 분야별로 구분해 서술하는 방식으로 인류의 삶을 통일성 있게 드러내지 못한다며 자신의 목표가 역사를 동시적이며 공식적으로 시적으로 분석적이면서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1권 동양 문명에서는 문명의 시작을 동양에서 추적한 반면에 제10권 루소의 혁명에서는 프랑스 철학자 보편적인 권리 개념에서 일종의 루소적인 폐쇄성을 말했다. 루소와 혁명은 1968년 일본 논픽션 부분은 또 퓰리처상 수상했으며 또 다른 10권의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베스트셀러였다. 자, 이제 넘어가서